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오후 1시 반입니다. 한국처럼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생존이 걸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걸린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국 CIA나 모사드와 같은 좋은 정보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대결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무기가 국군이고 정보기관입니다. 즉 국군이고 국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세 분을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서 구속 기소해가지고 어제 실형 선고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음지의 전사, 그 지휘부에 있는 새 국정원장을 골라서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문제는 적용된 법이, 이게 법리상 논란이 많습니다. 이 법은, 이 재판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도 안보 현실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이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로 보면은 어제 실형이 나온 이 선고는 다 예측 가능했던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구회건은 어제 오후 2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로하고 국고 등 손실입니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제3고심, 이게 다시 또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제3고심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이겁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로 전용한 거, 요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개인 뭐 착복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정치 공작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왜 청와대 예산으로 돌렸느냐. 이거는 예산 전용인데 요사이 이 언론이 이걸 상납이라고 갖다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무슨 상납이, 이런 상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와대 예산으로 돌렸다. 그것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런 죄목을 가지고 이렇게 노년에, 여기 보니까 이병호 원장은 연세가 지금 80 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울분이 치솟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이 조갑제 닷컴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눈물, 부제는 노인과 여왕, 김정은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변론기, 음상익 변호사가 쓴 겁니다. 이 책의 뒤에는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즉 2018년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 재판부에 이런 편지를 냈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낸 분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 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지원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해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17일 진술인 박근혜. 그래도 징역형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었어요.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마지막 기회는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이 생각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문재인 정권 세력이 그 핵심 부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챔피언으로 숭배하는 운동권, 극좌 운동권, 흔히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의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그런 사정을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그러고 공산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또 구속 기소되는 사유가 되었는데, 최근에 허선하 재판장이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념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 이념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간첩 공산화 기도라는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책 표지에 나온 대로 김정은이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국정원장을 왜 골라서 터무니없는, 과거에는 이런 법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이 법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년 70, 80대 되는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이 정권의 이념과 김정은, 김일성과의 관계를 놓고 판단을 해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재판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을 따라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병호 전 원장은 아주 정통 정보맨입니다. 이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 안보,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해 가지고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에 가장 충실했던 분입니다. 저는 국가안전기획부, 그 앞에는 정보부, 그 뒤에는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지만은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취재를 해온 사람입니다. 책도 몇 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병호 원장 같은 이런 정통 정보맨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아, 이제 제대로 된 CIA나 모사드와 같은 국정원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재직하는 한 2년 동안 목표를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쪽으로 세워서 상당히 깊게 공작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는 작년에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법정 구속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습니까? 이분이 작년 11월 24일, 23일 이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결심 공판을 할 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을 작심하고 했어요. 앞으로 이 최후 진술을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모사드나 CIA와 같은, 또는 영국의 정보기관과 같은 정보기관이 없으면은 이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군만큼 중요한 게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을 한다? 여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 부분, 우선 이병호 원장은 1940년생이시니까 만으로 이제 81입니다. 육군 중령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육사 19기 출신이시고 77년부터 미국 대사관 참사관,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 미국 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퇴임한 이후에는 울산대 초빙 교수,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호출되어 가지고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2년 3개월, 2년 2개월을 근무를 한 분입니다. 이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건 잘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은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진술은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없는 법정에서 행하는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재판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과 소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법정에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근무한 국정원장 3명 전원, 그리고 기조실장이 재판장님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정부에서 일한 나라의 정보 책임자 3명 전원, 그리고 기조실장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정보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앉아있는 이분들은 모두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부패한 분들이 결단코 아니고 모두 사익을 추구함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충직하게 공직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자, 여기 이분의 이 모두 진술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명국가에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 모사드, CIA 부장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런 짓 하는 검사, 만약 수사관이 있다면 수사관을 잡아 넣으라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참고로 모사드는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안보 환경에 있는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무슨 모사드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즉 모사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직속상관이 수상입니다. 수상에게만 보호합니다. 모사드 국장이 수상을 만나자고 하면 바로 만나줍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지만은, 그래서 모사드는 해외에 가서 암살, 납치 이런 공작을 당당하게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상대가 이스라엘을 적이고 테러 조직이니까 거기는 상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물론 CIA 같은 거는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미국 의회의 규제를 받고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비슷한 상황이 모사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우리 모두를 국고 손실범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압니다. 또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의 이의 제기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건전한 양식과 상식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기보다는 유불리를 떠나 피고인으로서 어떤 점을 이해할 수가 없는지, 왜 억울해하는지를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지원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언론이 상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상납에는 뭘 바라면서 돈을 갖다 바친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납은 또 주체가 아래 사람이 알아서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서에도 적혀 있지만 자신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상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가 벌써 나쁜 인상을 준다. 그것도 북한 노동당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악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 선동적 정책에 그냥 언론이 영합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참과 거짓을 가려야 할 언론이 권력편에 쓰고 있다는 좋은 권력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재판부 편에 쓰고 있다는 게 상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지원된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전용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 전용 문제가 검찰에 의해 국정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뇌물 범죄 혐의로 또 국고 손실 범죄 혐의로 변질되어 기소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시 검사는 청와대 자금 지원이 위법인가를 알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배정된 국정원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위법이며 용도배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관련 어떤 질의도 없었습니다. 회계 업무 관련 질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 도중에 검찰은 또 갑자기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면서 국고 손실 혐의를 예비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는 혐의를 기소한 셈입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무리를 했을까요? 검사도 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도록, 무리한 기소를 하도록 어떤 압력이 내려왔다는 거죠. 아니, 맨정신 가진 검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건을 총지휘했었던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는 수사 대상자를 설득해 수사에 대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당한 말이 수사 현장에서는 따로 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사이 정의의 사도라고 행동하고 있고 거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나 이 사람의 가장 큰 과오는 적폐수사였다. 특히 국정원장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재판에 걸었다는 이 부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 한번 저희 읽어드릴까요? 우리 사건을 총지휘했었던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는 수사 대상자를 설득해 수사에 대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당한 말이 수사 현장에서는 따로 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하는 걸 여기서 일단 끝내고 그 뒤에 계속 후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딱 정리를 한 것입니다. 즉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장의 지휘자인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청와대에 써야 되겠다 해서 청와대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한 것이 이렇게 신령을 때릴 만한 범죄가 되느냐, 이게 과연 범죄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이병호 전 원장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